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 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은 양심 치과 의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강창용 원장님의 치과의 거짓말, 과잉 진료 치과 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영업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간호사도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일단 병원 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치과라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살짝 과잉 진료를 해줘야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싼 치과의 렌탈 기구들 하며 그 많은 직원들 좀 운영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사업들도 다 어느 정도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의료의 범주에 들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너무 심하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멀쩡한 이빨을 다 없애버리고 갈아버리는 이제 그런 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강청영 원장님 같은 이제 양심적인 분이 떨쳐 일어나신 거죠. 그 대가로 변절자다, 배신자다, 혼자 깨끗한 척 한다라는 정말 온갖 좀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오늘까지 꿋꿋하게 이어오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기본적인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셨고요. 인천의료원의 치과과장을 역임한 뒤에 현재 이제 그린 서울치과 원장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를 되찾고 의사의 직업 윤리를 바로 세우는 아주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인 그 창용강에서 활동 중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 이 과잉 진료하는 치과의 여러 가지 좀 상술이라든가 안 좋은 행위들을 모두 좀 고발하는 이 채널이 누적 조회수가 600만이 넘을 정도로 아주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좀 치과 진료 상식을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이 좀 커진 감이 없잖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저도 홍보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유튜브에서 강창용을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국민과 함께 이룩한 7년간의 과잉 진료 척결 투쟁기, 치과 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치과 치료의 진실을 말하는 책이라는 내용이 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이 과잉 진료를 좀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좀 바른 진료가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양심적이고 바른 진료 치과 의사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이 저자의 소망이 담긴 책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인성호라는 좀 한자어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 명의 사람이 얘기하면은 호랑이가 나타나는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강청용 원장님이 치과의 과잉 진료와 이 치과계의 악습, 뿌리 깊은 이런 좀 뒤집어 씌우기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고발을 하니까 정말 온갖 모욕적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실력이 부족하다. 왜 남들은 다 발견하는 충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의 실력을 탓하지는 않고 멀쩡히 잘 진료하는 우수한 치과 의사들을 폄훼하느냐. 그리고 혼자 깨끗한 척 하느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모함. 그리고 이제 욕설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의 그 치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좀 굳건하고 강한 좀 마음을 먹었어도 사람이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7년 이상 좀 꿋꿋하게 해오신 참 그분을 보면은 세상에 그래도 사람이 없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곤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됐어요. 치과라는 본질적인 개념을 한번 보면은요.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구강, 치아 이런 위생에 관한 개념이 지금보다 상당히 좀 낮았죠. 그래서 치아가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름 예전에 비해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좀 예전보다 좀 당도 좀 적고 기본적으로 좀 사람의 인체에 친화적인 음식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예전보다 치아가 나빠질 확률이 적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치과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방 의학으로 이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라는데 좀 뭐 이의를 달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이 원장님이 얘기하는 과잉 진료입니다. 이 정기 검진이나 뭐 구강 관리만 하면서 좀 살펴주면 되는데 뭐 가만 놔둬도 별 지장이 없는 충치를 일부러 제거를 하고 치과 재료로 메우고 때우고 금을 씌우고 이제 뭐 돈을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실력이 있는 치과 의사인 양 이렇게 좀 이미지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치아를 때우는 등의 뭐 어떤 치료를 꼭 해야지 그 치과 진료를 받아야지 아 내가 오늘 시간 내서 갔는데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았구나 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바로 이 좀 비양심 치과 의사의 먹이가 되는 그런 이제 원초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잉 진료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환자들은 치과를 그러니까 치과의 밥이 되는 거죠. 치아를 이제 치과 재료로 덕지덕지 때운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것들을 교체하면서 치과 의사의 봉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치과 의사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정말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치과도 예전하고 다르게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사람들도 정보를 대하는 이런 루트가 너무 많아서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 그 다음에 실력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정말 뭐 실시간 정보 검색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치과 의사도 이제는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 밥벌이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받고 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뭐 그렇게 평가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치과도 무한 경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료보험 적용돼서 몇만 원짜리 떼우기나 하는 그런 걸 해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보철, 치과 치료가 되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아요. 뭐 어느 정도 뭐 미리 치료해서 뭐 굳이 나쁠 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의 치과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크죠. 그리고 환자를 만들어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든 다음에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한 5, 6년경에 한 7, 8년 됐군요. 정말 이상한 치과 의사한테 한번 제대로 걸렸습니다. 왼쪽 어금니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뭐 며칠간 진료를 하더니 오른쪽까지 싹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위에 치아하고 오른쪽 아래 치아가 없어진 겁니다.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죠. 저 고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들 총동원해가지고 고소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까지 고압적인 자세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돌변해서 굉장히 친절한 아주 그냥 좀 정의와 윤리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치과 의사인 것처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치료한 거를 내일 내 치과 의사에게 진료를 검진 받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했더니 한 일주일간 정말 열심히 진료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 저는 살았는데 그 이후에 그 치과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는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뭐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직 종사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한번 피부로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뭐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럼 치과 의사는 뭐 양심적이라는 타이틀로 몇만 원짜리 진료만 하면서 그러면 굶어야 되느냐? 돈을 못 벌어야지 오히려 양심적인 의사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환자의 치아 질환을 뭐 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정도까지 문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의사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뭐 사전에 좀 살펴볼게요. 그럼 과연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그럼 돈이 과연 얼마가 들길래 그렇게 과잉 진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자료인데요. 8학기죠. 그러니까 4년간의 등록금을 다 합치니까 서울권에 있는 학교는 대략 한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 사이. 뭐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이제 의전원 기준입니다. 장학금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치과 대학을 보면 사립이죠. 그런 쪽을 보면은 대략 한 4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조금 싼 데는 한 3천만 원대 이하. 지방으로 가면은 지방 공립대로 가면 확실히 싸긴 합니다. 그러면 8학기에 공립대 기준으로 하면은 학기당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아주 비싸다고 하기도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학교만 보면은 2016년 기준으로 서울대 공립치전원이 8학기에 5,400만 원 정도, 연세대가 이제 한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강 요 정도고요. 이게 대학 알림이 자료를 이용해서 뽑은 거니까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의치대는 이제 예과 2년, 의치전원의 학석사 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3년이라는 점. 뭐 이렇게 좀 보면은 학기로 보는 게 빠르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치전원, 그다음에 사립의대, 국립의대 이렇게 순으로 등록금이 뭐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진 않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면은 뭐 이래저래 이거는 등록금만 말한 거니까 뭐 각종 뭐 부수제, 그다음에 교재 뭐 이런저런 하면은 뭐 억 이상 드네요. 그것도 한 2억 가까운 돈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뚫고 치과를 개원한다. 그럼 과연 얼마나 있다는 것인가? 또 자료가 지금 18년 자료가 안 보여가지고 2016년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에 4,800개, 그리고 전국으로는 17,000개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좀 많군요, 확실히. 2만 개 정도가 됐겠죠, 지금은. 그러면은 뭐 서울시의 인구를 대충 나눠 보면은 확실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 많다 하는 편의점이 한 7만 개 정도니까 7만 개 좀 안 되나? 그 정도면은 나름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진입 장벽이 대단히 어려운 이 고급 라이센스 보유자의 이런 개원 수가 이 정도로 많다면은 네, 살아남는 게 쉽지 않다는 뭐 그 말에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근데 뭐 그런 것만 치과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약국을 보면은요. 2018년 기준으로 서울에 5,000개, 전국에 2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따기 어렵다는 라이센스 종사자도 생존의 문제가 도래했다는 점에 네,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려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꿈꿔왔던 뭐 경제적인 부라던가 사회적 지위를 쉽게 예전만큼 얻기는 확실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렇다고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되겠죠? 뭐 만약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이 좀 보장된다.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진료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아마도 치과 의사마다 뭐 치료 계획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백한 오진을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나 치과 수는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매년 새로운 졸업생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뭐 그 값비싼 렌탈 비용도 치러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뭐 과정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가 계속되면은 의료라는 이 진료라는 본질이 흔들리겠죠? 만약에 내가 양심적으로 해서 한 3, 400 벌고 있는데 그래 나는 그래도 대중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치과 의사가 외제차를 뽑고 치과는 점점 넓어지더니 아예 건물 전체를 통으로 쓰는 제 주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의사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인도 결국은 좀 비양심적인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봤어요. 이 모두가 좀 이 좀 그 비교하는 이 남들과의 이 비교하는 그게 좀 문제인데 뭐 저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겠죠. 치료를 할 때 이거는 보험이 되는 치료고 이쪽은 비보험 치료고 보험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보험 치료를 해주는 이게 사실은 정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치과 가면은 엔간하면은 금이나 기타 이제 신물질로 치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게 더 안전하고 발달된 뭐 치료 방법이란 뭐 보철 재료라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서 이제 전문 지식의 폭력이 나오는데요. 이 의료행위와 영업행위를 교묘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 지식인 것처럼 뭐 그런 내용으로 좀 혼란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이 좀 꺼멓게 나오면은 여길 충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뭐 사진을 볼 줄 아는 뭐 능력이라든가 경험이 없는 환자가 그것도 이제 진료를 받으며 의뢰 입장인데 그 누워서 입안에 치과 진료 기구를 잔뜩 껴놓은 그런 상황에서 치과 의사의 말에 토를 달거나 뭐 그 내용을 증명하는 뭐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 가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이 치과 의사에게 당하는 것이죠. 뭐 사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다들 치과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아말감을 하면은 안 돼요. 뭐 이거는 뭐 레진에서 뭐 금으로 크라운을 씌워야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아말감이란 무엇인가? 아말감이란 이제 좀 금속하고 수은을 반응시켜서 만든 좀 합금인데요. 치과용 아말감은 이제 은을 주성분으로 하고 구리하고 주석이 들어있는 이제 금속 가루를 혼합시켜서 반응시킨 이제 그런 치과용 재료입니다. 이제 혼합해서 이제 이빨을 치아 안에 이렇게 다져 넣으면은 이게 좀 굳죠? 그래서 적당한 강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계속 저작 작용을 하니까 치아의 빈 공간에 이렇게 맞춰서 끼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단점이 있는데요. 입안에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이제 검게 변하죠. 보기 싫게. 한마디로 이제 좀 미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져 넣어서 이제 자꾸 씹음으로써 이제 굳어지는 이 재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씹을 때 이제 힘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위까지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었거나 이제 크기가 큰 뭐 이런 쪽에 좀 충치 이런 쪽에 사용을 하면은 아말감 덩어리의 가장자리가 좀 부서져요. 또 다른 좀 염증 증상이 생기게 뭐 되거나 아니면 아말감 자체가 깨져서 이제 이 치아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큰 힘을 받지 않는 위치에 좀 크기가 작은 충치 뭐 이럴 때 치료하는 좀 내구성이 아주 우수한 재료라는 게 좀 보편적인 평가인데요. 이게 그 아말감에 포함된 이 수은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다 하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치과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완전히 굳어진 치과 아말감에서는 수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충전 후에 아말감에서 수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좀 없겠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이제 그 양이 우리가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서 접하게 되는 양과 비교해 볼 때 뭐 의미 있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은이라는 이 중독성 금속의 좀 성질 특성상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치과용 아말감이 수은 중독의 직접 원인이 된다는 보고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보험 체계가 적용이 되는 게 크죠. 아말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급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실 수십 년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재료라는 것이
좀 정설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아말감이 위험하다는 사람은 대부분 개원의 치과 의사고요. 아말감이 써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연구의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아말감을 쓰냐 안 쓰냐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가를 생각하면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는지는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좀 오랜 기간 좀 나름 검증이 됐다 하는 부분 때문에 뭐 아말감을 많이 썼는데 뭐 이게 좀 껄쩍지근하다. 그런 사람들은 비용을 좀 더 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금이나 또 도자기 재료로 만들어진 인레이를 많이 씁니다. 이 치안의 공간을 이제 수복하는, 그러니까 좀 빈 공간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말감의 이런 기존 아말감을 대체하고 뭐 이럴 때 좀 인레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많이 쓰는데요. 보통 이제 그 이빨이 시리거나 아프면 보통 신경 치료를 하는데 사실 이 신경 치료를 조심해야 되는 뭐 이 책 뒤에도 나오지만 이 이후에 이제 치아 크라운으로 덮어 씌워서 치료를 완료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크라운의 좀 가격이 세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은 당연히 이쪽을 많이 권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이제 앞니는 뭐 요즘은 좀 다르긴 한데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덮어 씌우는데요. 좀 비싸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상하 이빨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좀 비용도 세고 예, 좀 뭐 모양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이죠. 뭐 어금니에 많이 쓰이고 강도가 강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크라운이기도 합니다. 뭐 오랜 기간을 써도 뭐 마모되거나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고 사실 뭐 비용을 좀 떼어내고 생각하면은 가장 무난한 치료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간 뭐 대략 이러한 상황이고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어느 한쪽을 뭐 일반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치과를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치과 의사가 아말감을 형편없이 혹평을 하고 금이나 기타 좀 고가의 자료를 많이 좀 권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 대부분이 이제 저자의 좀 임상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치과 비용이 좀 비싸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보통 이제 뭐 내과, 외과 이런 좀 의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국민의료보험에서 보험 적용을 많이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하면은 본인 부담금은 10%뭐 왔다 갔다 내외로 하는데요. 그것보다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보면은 암 수술을 하는 것이 치과 임플란트 한 개보다도 더 적을 때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진료 비용은 의과가 더 세지만 본인 비용이 치과가 더 높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이런 좀 비용적인 거부감이 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게다가 치과는 그 치료의 특성상 보철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인레이, 크라운 등의 이런 보철 치료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체감 비용은 더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치과 원장님이 이제 통계를 좀 내봤다고 해요. 다른 치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강창현 원장님의 치과에 오면은 통계적으로 보통 한 50% 정도는 불필요한 치료에 대한 비용이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뭐 예전에는 좀 단골 환자 많이 좀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치료하면은 그 애들도 자연스럽게 주치의가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어서 지금 딱히 치료를 안 해도 어차피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무 동네나 길거리 나가서 좀 높은 건물에 고개만 들어 살펴보면은 한 건물에 하나씩은 치과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치료 안 하게 되면은 다른 데 가서 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옛날에는 치과 한 곳당 환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영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오늘날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충치나 이런 좀 치아 치료에 뭔가 좀 건수가 보이는 즉시 치료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건수가 없다면 만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사기를 치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가 시급하지 않은 치아를 치료하거나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재치료하는 등의 이런 과잉 진료, 중복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동안 치과 의사들은 본인의 양심의 기준선, 즉 분별력을 잃고 계속 과잉 진료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 이렇게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도 좀 본인이 병을 키우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은 이제 예전보다도 치과 정기 검진을 받는 횟수나 그런 기간이 좀 많고 짧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주 큰 문제가 6개월이나 1년 안에 치아에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모로 살기가 팍팍하긴 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름 좀 정기 검진을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큰 일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환자들이 작은 것을 크게 여긴다는 것이죠. 아프기도 전에 혹시 나한테 병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병원을 찾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의사의 타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까 봐 하는 식의 그런 걱정,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환자들의 지나친 걱정은 치과 의사들의 과잉 진료의 타켓이 될 수 있다. 이 양심 의사의 조언입니다. 치과의 내용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좀 다른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읽어볼까 합니다. 2017년 연말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많았었는데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이제 고혈압의 이제 진단 기준이 변경이 되는데요. 변경될 수 있죠. 특정 질환이라든가 어떤 증상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고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또 사람의 몸도 그에 맞춰서 적응이 되니까 기준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학이 좀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이 고혈압 부분은 기준이 항상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60, 170도 갔었는데 이게 150으로 갔다가 이제 130, 140으로 갔다가 130, 120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상이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고혈압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 혈압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심플해요. 나이가 들면은 피의 힘이 약해집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몸에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피를 몸 구석구석 전신에 뿜어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추신경계랑 연결되고 머리랑도 연결이 되니까 점점 더 수축하고 이완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압력을 세게 해야지 이 전신까지 하부 조직까지 가니까 혈압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이 기준을 바꿔서 환자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은요, 치료가 안 되는 만성이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한번 먹어서 이 혈압약이 없으면 몸이 못 버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혈압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혈압약의 특성상 혈류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생활의 장애라든가 기타 호르몬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만성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코스로 가는 셈이죠. 병원과 제약회사의 타켓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병을 스스로 만들어서 키운다는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으로 책에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갑상쇠암 수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술이 이제 과잉 진료 논란에 휩싸인 일이 많았는데요. 계속 뭐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게 과연 암이 맞느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검진했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국립암센터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기 진단이 점점 늘어나고 그 기계의 선명도가 높아지니까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갑상쇠암은 다른 암과 달리 진행 속도가 늦고 치명적이지 않아서 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성인은 굳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갑상쇠암이 1cm 이상일 경우에만 검사를 권장한다. 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뭐 환자가 이렇게 불안감이나 걱정 때문에 만약에 이 갑상쇠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호르몬 작용을 하니까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거나 칼슘 대사 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만성적인 그런 환자가 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조기 검진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근거가 많지 않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갑상쇠암이 그래도 명색이 암인데도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 치아는 사실 없으면 불편하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갑상쇠암도 조기 진단이나 수술을 권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 조기 충치 치료가 널리 퍼지고 정당화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현직 치과 의사의 뭐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잉 진료 치과의 공포 마케팅의 산물이다. 뭐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의사로서의 조언을 잊지는 않습니다. 충치의 조기 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검진의 목적이 초기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충치가 진행되는 것을 살피고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을 한정해야 한다. 뭐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보통 이제 좀 세게 진료를 하고 좀 비용을 많이 들이는 이런 치과에서는 이제 구강 사진을 굉장히 선명한 사진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치 부위로 의심되는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마케팅 요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는 겁이 납니다. 뭐 잘 모르는데 여기 시꺼먼 부분이 충치인데 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니까 누워서 치아에 뭐 이런저런 치과 기구들을 잔뜩 꽂은 상태에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몇백만 원 이상의 고액을 결제하게 되고 몇 달 이상의 시간을 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좀 어떤 의미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진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선명도, 고해상도 사진을 부분 확대를 하면은요, 작은 점도 암덩어리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제 친구 의사가 직접 얘기해 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치과의사, 과잉진료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충치균은 전염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된다. 요거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뭐 충치균은 전염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초기 충치 치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은 충치를 제거한 다음에 금리로 때운 사람들은 앞으로는 충치가 거기에 안 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치과협회의 논문을 보면은요, 충치 치료가 충치균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시 충치가 생길 위험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치 치료 후 일시적으로 충치균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수개월 후 충치균의 수가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실험 결과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충치를 치료하는 것만이 충치균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0.2mm의 충치는 여기를 치료를 하려면요, 그의 5배가 넘는 1mm가량의 치아를 삭제해야만 치과 충전재로 메우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충치가 있는 사이즈보다 더 많은 치아를 손해를 봐야 된다는 뭐 그런 부분이죠.
치아는 이제 범낭질과 상아질로 나뉘는데, 이제 범낭질은 치아의 제일 바깥쪽 부분, 이 부분에 생기는 충치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이빨 잘 닦고 잘 관리하면은 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 서구권의 이제 교과서에는 방사선 사진이 좋은 충치와 나쁜 충치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치가 아주 크게 상아질까지 진행될 경우에만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치아는 되도록 건들지 말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이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다른 이제 치과 의사들이 비판한다고 해요. 충치가 커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치료 안 하고 놔두면.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는 아무리 못해도 한 2년에 한 번은 치과를 오죠. 게다가 요즘은 스케일링 보험 적용도 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하니까 더 자주 오게 되는데, 초기 이 충치를 발견할 정도의 환자라면은 분명히 검진을 열심히 받을 거예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에는 온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환자의 작은 충치조차 걱정해주는 치과 의사 1년 정도를 기다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치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환자를 위한 것인지, 치과 의사 스스로를 위하는 것인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여기에 해당된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좀 그 치아에 이제 갈색하고 이제 검은색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이제 빨리 치료해야 된다. 나중에 큰 충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예전에 들었었어요. 이 충치는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구멍난 충치가 있고요. 구멍나지 않은 충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좀 구강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이 진행 중인 충치와 양치질을 잘하고 뭐 당이 좀 많은 음식을 피해서 멈춰 있는 상태의 충치,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치아의 표면이 까맣다면 충치가 있는 것이 맞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치아 표면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양치질만 잘하고 구강 관리만 잘해도 충치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건드려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역효과를 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치과를 가게 돼서 치과 의사 앞에 서게 되면은 이걸 방사선 엑스레이 사진으로 촬영을 하죠. 그러면 충치 부분이 검게 커다랗게 보입니다. 사실 방사선 사진은 이 충치 부위의 치아가 얼마나 이 무기질 성분이 많은가 적은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지,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깊게 썩지 않은 좀 경증의 충치가 오히려 사진상으로는 더 크고 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만으로 진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여기 원장님의 조언입니다. 이 덴탈 캐리어스라는 이 치과계의 정석,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초기 충치 검사 시에 방사선 사진 검사는 약 80% 정도 오진 가능성이 있으니 눈으로 철저히 검사하고 방사선 사진으로 다시 확인하고 치료 전에 또 한 번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라라는 내용이 아주 굵은 글씨로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과잉 진료 의사들은 방사선 사진에다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로 살을 붙여서 과장되게 나온 검은 부분을 마치 충치가 심한 것처럼 속여서 비싼 치료제를 쓴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좀 상당히 고심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신경치료인데요. 보통 이렇게 치과에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신경치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치아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여기는 뿌리까지 너무 깊어졌으니까 신경을 제거하고 씌워야 되겠습니다. 뭐 비용은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다던 신경치료가 엄청난 대형치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다 파헤쳐 놨으니까 뭘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대형 치과에서는 좀 신경치료 관련 전문의를 월급제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치아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환자는 이제 떼운 치아 하나가 뭐 한두 개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그 앞뒤로 다 구멍을 뚫어놓고 묶고 조이고 바르고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신경치료는 이제 그 비용 자체도 좀 그렇지만 이 원상복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아 수명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통증이 계속되고 불편하게 돼서 치과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동의했는데 무슨 문제냐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신경치료는 충치가 매우 심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마다 치료받은 치아가 엄청난 통증으로 화끈거릴 때, 잇몸이 나빠서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있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치주염이 생겼을 때, 이거면 뭐 이빨 거의 빼야죠. 이런 정도가 될 때나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냥 죽이는 겁니다, 신경을. 당연히 몸에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의사의 한마디에 여러 번 생각을 하는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또 좋은 조언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런 좀 이 저자의 이제 오랜 임상 경험과 좀 여러 좀 악질 치과 의사들과의 비교해서 나오는 사례들이 책 한 권 가득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맛배기로만 했는데요. 그냥 기본 치료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치과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죠. 임플란트. 도대체 임플란트는 얼마가 정상 가격이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양악수술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죠. 과연 해도 좋은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양심적인 조언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과 턱관절 이런 부분도 손대도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꼭 치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데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의사들이 노리는 그런 좀 문제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치과에 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료가 많은데 왜 나는 받아본 적이 없는가? 대부분의 치료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치과 의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좀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적으로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책 한 권 꼭 사서 보시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몇 권 사서 주위에 나눠주시는 그런 온정을 베풀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강창영 원장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뒤로 갈수록 이제 치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세상을 살 때 이제 당하지 않는 법, 소위 이제 전문 지식 종사자라는 사람들의 그런 마수에서 좀 벗어나는 기본적인 노하우들이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삶의 지혜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꼭 일독해 보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치과의 거짓말, 아주 양심적인 강청영 원장님의 이 과잉진료 치과 의사에게 당하지 않는 법 한번 살펴봤고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의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이런 부분들 한번 시리즈로 해볼 생각을 한번 갖고 있어요. 관련된 책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